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높아졌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분석을 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요, 지난해 외식업체 81만 8천여 개 중 폐업한 업체가 17만 6천여 개로 5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9만 6천여 개가 문 닫은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이 급증한 셈이죠.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요, 인천과 대구의 지난해 폐업률이 약 22%로 가장 높았고요. 최근 커피 전문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제주도가 코로나 시기보다 폐업률이 2배 늘어나 가장 가파르게 어려워지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손이 많이 가고 신선식품 물가의 영향이 그만큼 커서 그럴까요? 쌈밥 전문점의 폐업률이 약 44%로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도 버텨낸 외식업 사장님들이 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건 결국 소비자들도 외식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내일이면 가정의 달로 들어서는데 소비자들은 외식비 부담 때문에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자영업 시장의 위기도 소비자들의 식생활에서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걸 거듭 절감하게 됩니다. 4월 3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작물마다 다른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본 얘기네요. 네. 일본이 25년 만에 농업기본법을 개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식량 가격을 결정할 때 합리적인 비용을 고려하는 등 이런 내용이 담긴 일본 식료 농업 농촌 기본법이 우리로 치면 이제 하원에 해당하는 중연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농정의 헌법이라고 불리는데요. 농업기본법이 바뀐 것은 1999년 법 제정한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인 일이라서 우리나라도 농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 네. 농업기본법이 19일 날 여당인 자유민주당 그리고 공명당 일본 유신회가 주도해서 가결이 됐는데요. 농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된 것은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식량 안보가 현안을 부상하면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나왔고, 특히 식량 농자재 수급 불안정이 커지면서 여기에다가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법 개정이 바뀌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이거 일본 얘기인데 우리나라 얘기 같은데? 비슷하죠? 예.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25년 만에 법을 개정할 정도로 식량 안보가 중요해졌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사실 예전에 비해서 농업 비중이 많이 줄었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갑자기 너무 밀 느꼈죠. 가격이 폭등하고 다 고물 폭등. 가격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그 식량 안보를 기본 이념을 해서 바뀌게 되고요. 식량 가격을 정할 때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해서 합리적인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현행법에서는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기본 이념을 삼고 있긴 한데, 이 자민당 측에서는 식량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식량 안보를 기본 이념으로 포함시킨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국내 농산물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고, 일본 유신회가 제안한 다수 품종 도입도 촉진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면 피해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키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야당이 이 농업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일단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입헌 민주당 등 일본의 일부 야당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야당 측에서는 식량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비를 반영해서 수립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네. 여당인 쪽에서는 개정안에 합리적인 비용을 고려한다라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산비를 반영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은 비료라든지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죠. 농기계를 돌릴 때 필요한 연료가 있으니까 그 가격도 올라가면은 다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게 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인 비용을 고려한다 이렇게 이제 맞췄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게 농업 분야 전체를 반영한 건 아니다. 의견을 반영한 그래서 약간 반대가 있었고요. 이번 민주당은 농업소득 확보를 바탕으로 농업 경영을 안정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 해당하는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개정안이 중의원 통과에 따라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여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는 농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위험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도 농가 경영 안정과 원활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합리적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한 우리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도 실질적으로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난해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이 무려 6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결국 6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량이요. 네. 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변을 속출해서 와인 생산량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제포도 및 와인 기구에 따르면 전년도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이 2022년 대비해서 10% 감소하면서 2억 3,700만 헥토리터 헥토리터가 네. 1리터의 100배, 그러니까 100리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1961년 생산량 이후 가장 적은 양이었습니다.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 줄었다 이거네요. 그동안의 인구가 증가한 걸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구의 존 바코 국장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물론 기후에만 국한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기후변화가 이 와인 생산에 굉장히 직격탄을 먹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 와인 생산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 극심한 더위, 화재, 홍수, 폭우 등 여기에다가 곰팡이를 일으키는 습한 날씨까지 영향을 준 것이 명확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습한 날씨가 곰팡이도 일으킨다. 그러면 와인 생산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어디인가요? 네, 호주 생산량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호주요. 26% 예.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23%, 스페인이 20%,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10% 이상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의외로 프랑스는 안 나와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강대국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큰 폭을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이 대폭 감소하자 문제는 와인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안 돼요. 덩달아 예.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안 먹겠다. 네, 악순환이 된 거죠. 그래서 예. 실제로 작년에 와인 소비량이 2022년 대비 2.6% 하락하면서 2억 2,100만 헥토리터로 집계가 됐는데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 5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산도 줄고 소비도 준다. 줄고. 네. 그렇군요. 그 뉴질랜드가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묘목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양모장은 마치 모내기 하는 모를 키우는 그런 것처럼 숲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묘목을 키우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양모장에서 나온 묘목은 조림지에서 이제 두 번째로 사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림지는 나무를 수확하기 위해서 만든 숲인데 일부 묘목은 양모장에서 4.10km 떨어진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레드우드 숲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숲을 보존할 천연님 그리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조림지가 같이 있는 곳인데 영화 반지의 제왕 오. 촬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 상상이 되시죠? 네,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 산림 쫙 면적 펼쳐진 막 맞아요. 그런 거죠? 네. 네. 굉장히 멋있게 네. 뉴질랜드 산림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56%, 굉장히 숲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조림지가 180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이 뉴질랜드 연간 목재를 보면 4조 9천억 원 가량 수출하는 그런 나라라서 전체 GDP 대비 5%가 숲에서 나오는 그런 소득이 나오는 임업 강국입니다. 진짜 강국이네요. 그래서 예. 영화도 여기서 아마 찍은 것 같은데요. 뉴질랜드 산림과학원의 수석연구원은 숲은 보호와 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접근을 해야 되고 잘 심은 만큼 잘 활용해야 지속 가능한 자연이 유지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환경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림지 조성 초기에는 다양한 수종을 키웠다고 하는데 요즘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라디에타 소나무가 뉴질랜드 기후와 잘 맞아서 이걸 많이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본토보다 빨리 자라고 최근에는 조림지의 91%가 와. 라디에타 소나무라고 합니다. 조림지는 천연님처럼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친환경적인 측면도 물론 있고요. 네. 또 안정적으로 목재를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활용해서 각종 레저 산업도 파생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강이나 바다는 레저를 뭐 하는지 알 것 같은데 네, 숲에서는 레저를 뭐 하죠? 자전거를 자전거. 산악자전거. 네, 물론 좀 재밌겠네요. 위험하긴 합니다. 아, 그럼요, 경사지를 그럼요. 막 내려가야 되니까 위험하긴 한데 이 조림지 사이로 자전거길이 무려 160km 거미줄점이 여기 있다고 이야. 합니다. 보통 이 산악자전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캐나다로 많이 가시거든요. 산악자전거 타러. 근데 뉴질랜드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산악자전거 협회 측에 따르면 2015년에 이 길을 3등급 중 가장 높은 골드 등급으로 지정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세계에서 단 6곳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는 자전거 길은 매년 60만 명이 방문해서 평균 약 4일 정도 머물면서 하루 평균 292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3만 원 정도 쓴다고 하니까요. 이게 관광 효과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 산림 안보에도 숲의 활용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재난,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가 식량을 확보하는 것처럼 목재 역시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량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산림과학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그린 스완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면서 산림과 목재 사용 자립도는 환경이나 자원 문제를 넘어서서 안보 영역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 나무를 어떻게 가꾸고 쓸 것에 대한 전략이 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나무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죠. 네. 그렇죠?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음이 식품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아프리카, 말리 등 사헬 지역,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 국가들이 요즘 48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48도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리 일부 지역에서 이번 달 초부터 최고 기온이 48도 이상 올라가면서 남서부 지역 도시인 카에스 이 지역이 최고 기온 48.5도로 역사상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45도가 넘는 폭염이 진행이 됐고요. 말리에서는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102명 폭염 때문에 사망했고요. 예, 폭염 때문에. 네, 예. 작년 같은 달 대비해서 비슷하게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국제과학 잠깐만요. 나흘 동안 102명이 죽었는데 네. 이거는 지난해 같은 달 전체 사망자랑 네, 똑같은 네, 수치예요. 맞습니다. 훨씬 더 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연구하는 국제과학자 네트워크인 세계 기상특성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두 나라에서 3월달, 4월달 간에 전례 없는 폭염이 나타났고 이게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네.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이어진 닷새간의 폭염으로 200년 만에 한 번 나올 일이지만 앞으로 있는 현상은 더 계속 나올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200년에 한 번인데 이제 이젠 더 자주 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말리 국영 에너지 회사인 EDM이 수억 달러 부채에 따른 경영난으로 지금 재기를 못하면서 1년 전부터 말리는 정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냉방기구도 냉장고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주민들이 얼음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BBC는 폭염과 전력난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얼음이 빵과 우유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모든 게 이제 지금 이상 기후 때문에. 네. 예. 자,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8호가 우주정거장 텐궁 도킹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물고기를 키운다고요? 네, 보통 이제 신기한데요? 예. 우주인들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가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로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물고기가 자라는지 이제 그걸 키워보는 거라고 하는. 가능할까요? 예. 26일 새벽에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8호가 국제 우주정거장, 그러니까 이건 중국이 따로 만든 거잖아요. 텐궁, 예, 그걸 네. 도킹을 했는데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선저우 17호 비행사들이 18호 비행사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함께 사진도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광푸, 리충, 리광수 이렇게 3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 3명의 우주 비행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텐궁에 머물면서 90회 이상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우주선에는 4번째 승무원을 불리는 물고기가 실려 있었는데요. 오. 예, 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 텐궁에 작은 수족관을 만들어서 수생 생태를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물고기 상상이 안 돼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 키우는 것 외에도 세계 최초의 궤도내 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중력에 대한 식물 진화적인 메커니즘을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세 중력 기초 물리학, 우주재료 과학, 우주 생명 과학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앞서서 선저우 17호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토마토, 감자를 키워봤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2012년 말부터 우주에서 텐궁을 완공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정거장 활용하고 있고요. 매년 유인 우주선 2대 그리고 화물 우주선 한두 대를 발사해서 우주 정거장에 도킹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네. 네.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 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드릴게요. 어느새 텃밭에서 수확해서 먹는 기쁨이 있다고요. 왔군요. 네. 지난 2번에 걸쳐서 내린 비로 작물이 아주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추며 상추, 엽채류들은 벌써 수확을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나요? 네. 예. 수확을 잘해주면 작물들은 다시 또 부쩍 이렇게 자라거든요. 텃밭을 다니다 보면 수확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눈으로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는 즐거움만. 네, 예. 수확을 해서 가져가면 씻고 깨끗하게 손질하고 다듬는 일이 본인의 일이 된다고. 예.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차라리 수확해 가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천사 아닌가요? 남한테는 그렇죠. 예. 하지만 농사의 완성은 먹어보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확해서 드셔보셔야 농사의 기쁨이 완성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먹어야 된다. 관장님도 혹시 그 수확해 가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있으시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 고기와 술을 사들고 제 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야, 상추를 주고 고기와 술을. 밭에서 직접 수확할 채소가 많으니까 함께 먹자면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오면 먼저 일부터 시킵니다. 이게 쉽지 않군요. 네. 그리고 먹고 마신 다음에 술이 깰 때까지 다시 일을 시켜서 돌려보냅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근데 먹기 위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신 초보자들 분들은 어떻게 수확하는지 몰라서 일일이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사실 그럴 것 같은 게 뭔가 네. 이제 그 딱 수확을 할 때 어디를 잘라내야 하는지 네. 이런 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느낌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초보 농사꾼한테는 수확하는 게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무거나 또 아무렇게나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상추는 밑에 흙하고 닿은 잎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흙하고 닿는 잎을 따주고요. 먹을 잎은 그 위부터 이렇게 따는데 잎을 딸 때는 원줄기에 가깝게 집게 손가락을 넣고 살짝 이렇게 돌려서 따줍니다. 아래로 내리면 줄기에 상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 깔끔하게 딸 수가 있고요.
상추를 흔히 이제 뜯어오라고 하면 상추잎만 이렇게 뜯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추 좀 뜯어와 이러잖아요. 네. 흔한 말로. 젖혀서 수확한다는 말도 있어서 어떻게 수확하는지 이렇게 헷갈려하시는 분도 봤는데요. 줄기에 잎자루를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수확을 해야 다음에 수확할 때도 편합니다. 예, 그 작물마다 수확법이 다 다르겠네요. 네, 상추가 이렇게 잎을 겉에서부터 이렇게 따가는 반면에 아욱이나 쑥갓을 수확할 때는 가장 가운데 있는 고갱이 순을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잎을 하나하나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생장점인 고갱이 순을 수확하면 잎 사이에 있는 또 곁순이 자라서 또다시 하나하나가 또 고갱이 순이 됩니다. 그러면 또 고갱이를 순을 이어서 이렇게 수확하는 방식인데요. 수확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꽃이 생겨서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점점점 수확량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흔히 이제 바질과 같은 일부 허브 종류도 이렇게 고갱이 단위로 수확을 해서 수확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 먹을 수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뭔가 네. 예. 그 혹시 작물에 손이 많이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는 말을 합니다. 밭에 가면 꼭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초보 농부들이 휙 둘러보고 잘 자라고 있네 하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솎아주기에서 수확일까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농부의 손길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손길이 간 곳은 다시 방문했을 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농사는 재미입니다. 그렇겠네요. 약간 저는 상상만으로 지금 예, 하고 있는데 그 씨앗으로 파종한 경우에는 손이 많이 간다고요? 씨앗으로 파종한 경우에는 이제 솎아주기를 해야 하는데요. 씨앗을 많이 파종했기 때문에 잎들끼리 서로 겹치면 솎아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봄에는 잘 자란 포기를 수확해서 거기에 가려져서 자라지 못한 포기를 키우게 됩니다. 잘 자라서 이제 먹을 만한 것을 수확하면 계속 자라나는 포기들을 소금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서로 가리지 않을 정도까지를 소금 수확을 하고 남겨서 이후에는 잎이나 고갱이 순 단위로 수확을 하면 됩니다. 봄에는 날씨가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먼저 자란 것을 소금 수확을 하게 되고 가을에는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덜 자란 포기들을 솎아내서 초기에 잘 자란 포기를 끝까지 키우게 됩니다. 봄과 가을이 전략이 다르네요. 네네. 예, 어떻게 보면 반대 같은데 네, 그 봄에 거름을 더 주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웃거름도 봄에는 3주마다 줘야 되고요. 가을에는 2주마다 주게 되는데 그 이유도 소금 작업과 같습니다. 봄에는 날씨가 기우지만 가을에는 초기 성장을 잘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름을 줄 때는 작물이 들이우는 그늘을 따라서 이제 정오에 네. 작물이 들이우는 그늘이 생기면 그 그늘을 따라서 홈을 파고 퇴비를 준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는 방식으로 옷걸음을 줍니다. 작물이 들이우는 그늘 근처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잔뿌리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햇빛 쪽이 아니네요. 그늘 쪽에 이렇게 잔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하 대칭이거든요. 예. 그래서 잎이 들이우는 그늘 쪽에 잔뿌리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걸 더 심을 때가 온 건가요? 이제 열대 작물들이 밭에 들어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최저 기온이 올라가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온이 되었는데요.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이제 올라왔으니까요. 네. 불안하신 분들은 더 늦춰도 됩니다, 사실은. 5월 중순쯤으로 늦게 심은 분들이 더 일찍 수확하고 건강하게 작물을 자라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고구마도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심는 것이 좋고요. 심지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감자 캐고 나서 고구마를 심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고구마 수순을 살 수 없게 될까 봐 정작 지금 벌써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정작 심을 때는 고구마 순이 다 떨어져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살 수 없게 될까 봐 이렇게 미리 이제 심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좀 고구마 순을 사두었다가 밭 한켠에 겹쳐지지 않게 펼쳐서 가식을 해 놓은 다음에 뿌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5월 말 6월 초에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해도 됩니다. 고구마는 이게 단일성 작물이라서요. 하지를 지나면서 뿌리가 굵어지기 때문에 너무 일찍 심으면 잎만 무성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별로 안 좋잖아요. 될 수가 있어서 수확과 심기 돌보기가 함께 좀 있는 철이긴 하지만 이렇게 철에 맞춰서 농번기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쁠수록 또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 농사 짓다가 몸이 안 좋아지는 분들도 봤거든요. 네, 저희 그렇죠. 부모님.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질문부터 볼게요. 4352님. 초당 옥수수 씨앗을 처음 심었는데요. 곡수도 많이 나고 달고 맛있는 옥수수를 키우는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네, 맛있겠네요. 초당 옥수수는 이제 단옥수수 종류를 말하는데요. 곡수가 많이 그 알곡이 꽉 찬 그런 이제 옥수수를 수확하고 싶으시면 최저 200포기를 심어야 됩니다. 네? 최저. 200포기 이상 심어야 이게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그런 이제 수분이라서 곤충이 이렇게 꽃가루를 날라다 주질 않아요. 그리고 또 자가 수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밀집에서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야 알곡이 꽉 찬 옥수수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예. 혹시 이제 밭이 적다 좀 작을 수 좁아서 있잖아요. 예. 소량을 심어야 되면 좀 바람이 좀 많이 안 부는 쪽에 이렇게 바람이 잘 안 불면 이제 아래쪽으로만 꽃가루가 떨어지니까 바람을 좀 안 부는 곳에다 심으시면 되고요. 바람이 불 수밖에 없으면 이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키 큰 작물을 옆에다 심어서 이렇게 심으시면 꽉 찬 옥수수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7055님. 토양 검정 양분 및 유해 물질 함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모래밭 그늘진 곳 재배 가능 작물은 어떤 겁니까? 하고 보내셨어요. 네. 토양 검정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도 단위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토양을 이렇게 샘플을 채취해서 한 1kg 정도의 양을 만들어서 1kg요? 예. 가져가시면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유해물질 함유는 사실은 그 기술센터라든지 도기술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해주나요? 개인도? 아마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리고 예. 모래밭 그늘진 곳 재배 가능한 작물은 모래밭이고 그늘진 곳이면 가장 좋은 것은 생강이나 토란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토양 검정과 유해물질 함유를 왜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를? 아마 이제 토양 검정은 네. 적합한 이제 작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병해충이 적게 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중성에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걱정 때문일 것 같고요. 유해물질 함유는 농약 성분 검출까지는 아니고 토양 내에 아마 유해물질일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공해가 있는 길거리에 도로에 인접해 있거나 이런 토양 같은 경우는 이제 혹여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증해 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번 좀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제 심으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시나 보네요. 네네. 예. 8522님. 넝쿨 말을 심으려고 하는데요. 시기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넝쿨마도 그렇고 열매마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5월 초니까 이제 심을 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씨앗이나 영여자 또는 모종도 아마 가까운 데 가보시면 이제 팔고 있을 거니까요. 지금부터 심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852님. 두더지가 있나 봐요. 네. 그 두더지 퇴치법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밑에 6434님도 울산에서 이렇게 같이 두더지 걱정을 하셨네요. 요즘 이 친구들이 활동을 많이 하나 보네요. 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퇴비를 하고 유기물을 이렇게 땅 속에 넣어주다 보면 그것을 이제 먹기 위해서 지렁이들이 찾아오고요. 네. 또 그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두더지가 옵니다. 두더지가. 네. 그래서 이 두더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물론 없어요? 이제 두더지 굴에다가 이렇게 구리스라를 발라서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보다는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그 방법은 바람개비를 세워주는 겁니다. 바람개비요? 네. 밭 곳곳에 이렇게 바람개비를 세워놓으면 바람개비가 돌아갈 때 그 진동이 땅 속으로 전달되거든요. 예. 그 진동을 두더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안 예. 옵니다. 스트레스를 줘서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저는 바람개비가 무슨 상관이 있지 했는데 그렇군요. 6434님 울산입니다. 산에서 텃밭 여기 두더지 질문이고요. 잘못했네. 예, 5658님 옥상에 조그만 흙 화단이 있어요. 어떤 종류를 심으면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화단 같은 경우는 화단 깊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단이 15cm 미만이면 엽채류를 심는 게 좋고요. 30cm 이상 된다고 하면 이제 과채류, 열매 채소도 이렇게 심어도 됩니다. 깊이를 한번 따져보시고요. 네. 크기도 좀 아무래도 좀 큰 게 좋겠죠. 네. 요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약간 깊이를 봐야 된다. 네네. 예. 그 2445님 토마토, 아사기 고추 등 작물 몇 가지를 심었는데요. 남편이 흙에 검정 퇴비를 주고 이 강아지 사료같이 생긴 비료를 그 봉투에 과일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네. 네, 그걸 듬뿍 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거름 종류를 많이 줘도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검정 퇴비하고 그다음에 사료같이 생긴 퇴비는 네. 사료같이 생긴 비료는 뭘까요? 유박 퇴비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검정 퇴비는 밑에다 줬을 거고요. 강아지 사료같이 생긴 유박 거름은 아마 위에다 이렇게 줬을 거예요. 거름 종류는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너무 많은 거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 맛이 지린 맛이 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질소거름이 너무 많으면 먹었을 때 약간 좀 지린 맛이 나서 거름도 사실은 적당량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강아지 사료와 같이 생긴 거름들은 네. 땅 속에다 이렇게 묻어주게 되면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면에다 이렇게 뿌려서 자연 속으로 분해돼서 아래로 스며들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의 그 기준이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적정 식이량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그 식이량 정도가 적정량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거름을 많이 하는 편에 그래요? 속해요. 사실 거름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작물들이 다 흡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토양에서 이렇게 유출돼서 이렇게 그 오염시키기도 그렇죠. 하고 예. 지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하니까 적정량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옷거름은 정말 주먹으로 한 줌 정도로 이렇게 적당히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듬뿍 준다고 하니까 왠지 좀 지나치게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네. 좀 듭니다. 네. 그 3930님 텃밭에 여러 가지 채소를 키우는데 달팽이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약을 쳐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달팽이 약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달팽이를 유인해서 이렇게 죽이는 편입니다. 달팽이가 맥주를 좋아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김 빠진 맥주를 이렇게 페트병이나 이런 데다 담아서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쪽으로 들어와서 빠져 죽습니다. 얼마나 그 맥주를 마시는 걸 좋아하면 그렇게까지 합니까? 네. 달팽이들이. 예. 이렇게 이제 유인살충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고요. 또 달팽이가 또 담배를 싫어합니다. 술은 좋아하고 담배는 싫어하고. 네, 그래서 담배 부스러기를 물에다 우려서 그 우린 물을 주변에다 이렇게 칙칙칙 이렇게 뿌려주면 네. 달팽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방법이네요. 네. 네, 3930님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8287님 그 블루베리를 화분에서 기르고 있는데요. 관리 미숙인지 열매 수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혹시 화분에 블루베리를 땅에 심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심으셔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월동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땅에다 심어도 사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수확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전지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새로 나온 가지에서 블루베리가 달리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달렸던 2년차 이상의 가지는 잘 잘라줘야 됩니다. 한 번 달렸던 거는 자르고. 네, 예. 그렇죠. 당해년도에 생겼던 것은 이듬해에 열매가 달리는 걸로 이렇게 양성을 하는 방식으로 가지를 잘 교대를 시켜줘야 수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가지를 이렇게 잘 기억을 해놔야겠네요. 네. 그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방법이 있나요? 가지가 열매에 달릴 가지들은 작년에 생긴 가지라서 아직도 이렇게 물기를 아는 가지고요. 그리고 열매를 이미 달렸던 가지들은 이제 수피가 나무 껍질이 갈라지면서 좀 늙은 가지 모양을 냅니다. 신기합니다. 373 하나님, 고추 모종을 노지에 옮겨 심을 수 있는 바깥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냉해를 입으면 안 돼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최저 기온이 10도. 지금이네요. 네,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좀 늦춰 심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오히려 좀 모종을 노지에 이렇게 갖다 놨다가 모종 붙이기라고 하죠. 바깥 기온에 이렇게 적응시켜서 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옮겨 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바깥에 두고 일주일 정도 뒀다가 이렇게 외부 온도에 적응시켜서 이렇게 심으면 훨씬 더 좀 건강하게 자랍니다. 네. 8867님, 이 곰취 씨앗 발화가 안 되는데요. 그 씨앗 발화를 잘 되게 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곰취나 이렇게 산나물 종류는요, 가을에 파종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지금 예. 근데 봄에 이렇게 파종할 때는 발화율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곰취는 자연스럽게 겨울을 났다고 생각해야 이렇게 싹을 내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파종하는 게 맞고요. 봄에 파종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물에 한 6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꽁꽁 얼립니다. 겨울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군요. 냉동실에 넣어서 꽁꽁 얼린 다음에 얼었으면 그걸 이제 냉장고로 옮겨서 한 7일 정도 이렇게 서서히 해동을 시킨 다음에 파종을 하게 되면 100% 발화합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춘하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춘하철이.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사실 이제 겨울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네, 잘 기억했다가요. 8867님 꼭 쓰시길 바라겠고요. 3180님, 제가 작년에 작은 텃밭에 들깨를 심었는데 하얀 반점이 생기더니 나중에 노랗게 변한 게 해충인지 균인지 궁금합니다. 잎을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데 농약 처리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보통 이제 들깨를 심으면 잎사귀 뒷면에 이렇게 많은 반점처럼 또는 이제 알도 있고 해충도 있고 이런 게 와요. 근데 이제 혹시 이제 해충들이 즙을 빨아먹는 진딧물이라든지 총치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면 되게 잎이 오글오글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방지를 해야 되는데요. 잎을 먹기 때문에 이게 농약을 처리하기도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친환경 이렇게 인증이 나 있는 또 약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또 이제 약해서 또 사람이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농자재상에 가서 친환경 약재를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깻잎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농자재상에 가면 또 처방도 해주니까요. 한번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전문가에게 가야겠네요. 네. 황주용님이 작은 방울토마토 키트를 샀는데 자라면 큰 화분으로 바꿔줘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뭐 천원샵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조그만 거를. 그래요? 네. 그런 키트를 팔던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흙도 너무 안 좋고요. 그냥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흙도 바꿔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큰 화분으로도 이렇게 방울토마토 키트 같은 경우는
깊이가 한 30cm 정도 돼야 되거든요. 깊네요, 꽤. 예. 예. 뿌리가 깊게 내리고 키가 크거든요, 또. 그래서 이렇게 좀 흙도 바꾸시고 화분도 30cm 이상의 좀 높은 화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잘 기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라면이 아니라 지금 바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옮겨 오자마자 사자마자 바로 바꿔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주영님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깊이가 좀 깊다, 30cm 이상.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요,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떡밥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